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정말 많은 준비가 필요한데 그 준비를 어디서 어떻게 언제 시작해야 될지 난감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스타트업, 우리 기업이 세워질 때 투자 유치, 그리고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이 투자자들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 IR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새로운 용어가 나오고 이 용어 내가 모르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도 저와 같이 공부하면서 하나하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대준 회계사입니다. 인사이트 파트너스라는 회계법인 그리고 자문하는 법인을 운영하고 있고요. 주로 대기업하고도 일을 하지만은 스타트업, 특히 여러분처럼 처음 창업하는 분들과 함께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많은 도움을 드리긴 있는 상황 중에 하나가 바로 투자입니다. 근데 투자라는 게 내 사업에 대해서 누군가를 믿고 신뢰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돈을 맡기는 거거든요. 쉽진 않겠죠? 그만큼 매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러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많은 기업을 다니다 보고 또 창업자분들을 만나다 보니까요. 여러분 대표이사라고도 부르지만은 CEO라는 직책도 들어보셨죠? 또 CTO, 최근에는 테크놀로지에 대한 기술적인 최고의 의사결정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앞에 붙은 그 C자가 뭐냐면은 치프입니다. 치프는 헤드라고 머리, 우리 우두머리야 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 C레벨이라고 하는 직책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을 창업을 하게 되면은 바로 C레벨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C레벨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 같이 드리도록 할게요. 왜냐면은 초기 기업들은 투자할 때 볼 수 있는 게 이 C레벨에 대한 한마디로 창업한 분들에 대한 그 열정, 아이디어, 여러 가지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주로 보기 때문에 C레벨에 대한 이야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궁극적으로는요, 우리가 보통 가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부동산의 가치도 얘기하고 어떤 가격도 가치예요. 물건의 가치, 여러분이 좋아하는 브랜드의 가치도 있을 겁니다. 근데 투자자들, 여러분이 또 기업을 창업을 하고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은 내 사업의 가치, 비즈니스의 가치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 비즈니스, 사업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 가치라는 것은 계속 올라갈 것 같지만 여러분 뉴스에서 많이 들으시는 주가라는 것도 있죠. 주식의 가치입니다. 그 시장 가치가 항상 같나요? 아니죠. 삼성전자 같은 회사도 주가가 올라갈 때도 있지만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가치라는 게 계속 변화하는데 여러분이 창업을 했다고 해서 이 가치가 온전하게 계속 상승하면은 물론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가치라는 게 어떻게 변동이 되고 이 가치에 따라서 투자자가 투자를 해주잖아요. 그럴 때 어떤 기준에 따라서 어떤 시각으로 볼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아주 좋은 사례가 하나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음식 주문을 할 때, 배달 주문을 할 때 많이 쓰는 앱 중에 배달의 민족이 있죠. 근데 이 회사가 2010년 6월에 배달의 민족 앱이 처음으로 나왔네요. 그때는 개인 사업자로 출발을 창업자분이 하셨더라고요. 개인 사업자로 출발을 해서 2011년에 주식회사 우아한 형제들, 서비스명은 배달의 민족이지만 회사 이름은 우아한 형제들, 지금도 있는 그 우아한 형제들이죠. 자, 근데 여기서 좀 헷갈리는 게 있어요. 개인 사업자는 뭐고 주식회사는 뭔가? 그 주식회사를 흔히 개인과 다르게 법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투자를 받으려면요, 개인한테 투자하는 경우는 우리 부모님밖에 없을 거예요. 부모님이 우리한테 지원해 주시는 그거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제3자한테 초기 기업이지만은 투자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엔젤이라고 불러요. 엔젤 천사잖아요. 천사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봐야 되지만은 엔젤 투자를 유치할 때는 개인 사업자일 때는 투자를 못 합니다. 배달의 민족도 마찬가지네요. 우아한 형제들이라는 주식회사를 설립을 해서 그때는 자본금이 3천만 원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래 엔젤 투자를 유치했어요. 그때는 가치가 얼마짜리 회사인 거죠? 3천만 원짜리 회사입니다. 그러다가 불과 1년 만에 이 앱이 활성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엔젤 투자, 개인들이 투자한 게 아니고 기관들이 투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이때는 기업 가치가 100억이었대요. 엄청 큰 숫자죠, 100억. 근데 점점 이 회사가 성장을 하면서 이제 2014년도에 또 투자를 받는데 이때부터는 의미 있게 매출과 실적이 나오는데 아니 손실이 나고 있었어요. 손실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앱을 쓰다 보니까 앞으로가 중요하잖아요. 앞으로 여기는 상당한 이익을 날 것이다. 뭐 참고로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시점에서는요. 매출액이 3조가 넘고 이익은 5천억 정도 됩니다. 근데 2014년 당시에는 몰랐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안고선 투자를 했습니다. 이때 근데 용어가 또 새로운 게 나오는데 시리즈 B 투자를 했다. 하나 시리즈라는 거는 연속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받을 건데 A가 있고 B가 있고 아까 뭐 엔젤 단계가 있고 이것도 잠시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그러다가 이 회사가 2015년도에는 골드만삭스라고 하는 글로벌 투자회사에서 무려 400억의 투자를 유치합니다. 이때부터는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는 뭐 힐하우스 캐피탈이라는 아주 유명한 또 글로벌 회사가 투자하는데 이때는 기업 가치가 무려 4천억이래요. 근데 여기서 끝날 수가 없죠. 계속 올라가네요. 7천억, 3조 3천억까지도 올라가고 2019년도에는 4조 7천억에 독일에 있는 상장사인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회사랑 지분을 매각을 하면서 또 투자를 받는 셈이 됐어요. 주식을 이제 교환하는 형태. 우리 주식 줄 테니까 니네 주식 줘. 근데 그 받는 주식의 가치가 무려 4조 7천억이나 됐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회사가 성장을 급격하게 했는데요. 그래서 스타트업이라는 게 스타트가 하잖아요. 그러면 업되는 게 중요하네요. 예, 업돼서 세상에 없던 비즈니스를 가지고 또는 불편했던 거를 편하게 만들어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있던 회사와의 차별점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쭉 배달의 민족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궁금한 게 개인 사업자가 뭐고 주식회사, 법인은 뭔지. 그리고 이 법인 중에서도 주식회사도 있지만은 유한회사도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애플도 한국에 회사가 있거든요. 애플 코리아. 구글도 구글 코리아라는 회사가 있는데 주식회사가 아니고 유한회사래요. 회사 형태가 좀 다릅니다. 제가 예전에 근무했던 3일회계법인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도 유한회사예요. 주식회사가 아니에요. 그 이유는 뭐지? 도대체 회사도 우리가 구별 못하고 기업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하면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창업자분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많이 찾아보세요. 그런데 제가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 아이템이 너무 좋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아이템만 좋대요. 근데 그러면 형태를 개인 사업을 할 건지 법인을 할 건지조차도 또는 그 용어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이거를 공부하고 하면 좋은데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때 주체가 자연인이 있고요. 법인이 있어요. 근데 자연인은 내 개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계약서 쓸 때도 자연인 누구누구다라고 쓸 때가 있는데 이때는 개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개인 사업자가 되면요. 내가 혼자 내 사업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럴 때는 누군가가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한마디로 투자도 돈을 빌리는 투자가 있거든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대출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물론 대출도 투자 중에 하나입니다. 대출을 받는 것도 투자를 받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 선택지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쪼개질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반면에 법인이다. 그리고 법인 중에서도 주식회사다라고 하면은 그 주식이라는 거는 이 법인을 쪼개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삼성전자, 저도 애플의 투자자가 될 수 있어요. 주주가 될 수 있어요. 왜? 거기는 상당히 많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무려 60억 주로 쪼개놨어요. 60억. 예. 그러면 저희가 거기서 100주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저도 거기 주주입니다. 물론 지분율이라고 하는 건 낮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받으려면 준비를 해야 되는데 개인 사업자로 출발을 할 수 있지만은 내가 투자를 받겠다라고 하면은 법인을 설립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너무 규모가 크고 복잡한 거 아닌가요? 아니죠. 여러분이 주주면서 대표이사 많이 들어보셨죠? 대표이사가 되면은 사실 개인 사업자에서 하는 거와 법인 사업자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똑같은 사업자 등록증 양식도 똑같아요. 단지 법인이 주체가 되는가, 개인이 주체가 되는가.
차이인데 우리는 준비를 할 때는 투자를 받는 준비를 할 때는 법인 사업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기업이 활동을 이렇게 설립을 하고 활동을 하잖아요. 그 활동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재무 활동, 자금을 조달하는 활동을 하고 그리고 그 조달된 자금을 가지고 우리도 투자를 해야죠.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시더라도 투자가 필요합니다. 어떤 기계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어떤 공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는 물건을 유통하고 싶어요. 팔고 싶어요. 그러면 어쨌든 그거를 매입하는 투자가 필요하거든요. 사와야 되잖아요. 이럴 때 자산으로 기록이 될 거예요. 자금을 조달해서 투자에 자산이 생기고 그 자산을 가지고 영업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거래를 기록한 것을 회계라고 불러요. 많이 들어보셨죠? 회계. 회계라는 말은요. 회라는 게 우리 동창회, 교회 할 때처럼 모인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회식 잘 아시죠? 회식은 모여서 밥 먹는 거예요. 근데 회계는 모여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게 모이냐? 경영의 활동이 모여서 그 활동을 숫자로 기록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중구난방으로 기록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재무제표라는 정형화된 양식이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양식을 써요. 근데 그때 지금 방금 말씀드린 우리가 자금을 조달하는 지금 공부하고 있는 투자를 받을 때 기록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부채와 자본이에요. 부채라고 하면 말만 들어도 부담이 되시죠? 부채, 뭔가 빌려온 거고 그 다음에 자본은 내가 투자를 내 스스로 먼저 시드머니라고 보통 부르는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금액과 상관없이 그게 씨앗처럼 심겨지는 겁니다. 그 자본이라고 보면 돼요. 은행에서 빌렸다? 그거는 이제 부채가 되겠죠. 근데 전 세계 모든 회사가요, 부채를 자본보다는 먼저 쓰게 됩니다. 위에 써요, 위에. 그 이유는요, 남의 돈을 갚아야 진정한 내 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투자자분들을 만나서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투자를 받고 싶어요. 결정을 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투자입니다. 부채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저희 회사에 주식을 드릴 테니까 저는 투자를 받고 싶어요. 그러면 자본 투자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먼저 나는 돈을 빌려줄 건데 이자를 줬으면 좋겠어. 그런데 아니 회사가 잘 돼? 그러면 단순하게 이자만 받는 것보다는 회사가 성장하면은 그 지분, 주식을 갖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더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투자자 입장에서도. 그럼 자본으로 바꿔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선택지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라는 게 단순하게 주식으로 자본 투자만 받는 게 아니고 이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배달의 민족 사례에서도 시드 투자, 엔젤 투자다. 그리고 뭐 시리즈 B 투자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잖아요. 근데 방금 투자라는 거는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자본 투자도 받을 수 있는데 그럼 우리 회사의 단계에 따라서 규모라든지 투자를 받는 규모도 중요하잖아요. 규모라든지 그리고 어떤 성격도 중요할 것 같아요. 누구한테 투자 받을지도. 그래서 이 스타트업의 투자 단계를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먼저 아이디어를 지금 우리가 서로 모으고 있어요. 그 단계에서는 정말 이게 사업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회사를 설립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이때는 주로 우리가 팀원들 아니면 혼자 해도 돼요. 혼자 창업하는 분도 계시니까요. 내가 혼자 아이디어 단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본인의 시간을 투자하는 단계가 될 건데 근데 이거를 어떤 시제품을 만들거나 시장 조사를 하기 위해서 어디를 가야 되면은 자금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받는 투자가 시드 투자라고 보면 돼요. 시드 투자를 받을 때는 그래도 사업의 형태가 어느 정도는 갖춰져야지 아까 사업자 정도는 있어야지 투자 받아도 투자하신 분이 지분을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이 시점에 대해서야 우리는 사업자를 내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때 사업자를 내면서 투자를 하시는데 투자하는 분들도 어떻게 될지 몰라. 아직 시제품이 제대로 나와서 시장 반응도 모르는 상태에 투자하기 때문에 이때는 엔젤 투자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엔젤 투자. 어떻게 보면 이 엔젤 투자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고마운 분들이세요.
근데 또 엔젤 투자하는 분들이 나중에 정말 회사가 잘 됐을 때는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투자하고 상대적으로 많은 지분을 획득하신 거기 때문에 수십 배, 수백 배의 이득을 보시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엔젤 투자다. 자, 그리고 이 상황에서 시제품 제작을 하는 단계가 매출은 없는 상태에서 돈만 쓰는 단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정말 열심히 다들 아이디어를 갖고 모든 걸 걸고서는 하게 되는데 이제 정식 출시가 되는 단계가 됐어요. 보통 시제품이 나오고 정식 출시하기 전에 이 서비스를 하는 것을 베타 테스트라고 불러요. 베타 테스트를 하는 그 시기가 있는데 반응이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식 출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때도 아직은 매출도 없었어요. 돈이 없어요. 근데 정식 출시하려면은 제품을 만들어야 되고 서비스 하려면은 마케팅도 해야 되면은 돈이 필요하거든요. 이때 투자 받는 게 시리즈 A 투자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쯤부터는 보통 벤처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 회사에 들어와요. 이를 창업 투자 회사, 또 벤처 캐피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렇게 시리즈 A 투자를 받아서 정식 출시가 됐는데 이게 성공을 하고 실제로도 매출이 올라가요. 그러면 시리즈 B 투자인데 이때부터는 그 규모가 있는 투자 회사로부터 이제 사업 모델이 증명이 됐기 때문에 투자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시리즈 C 정도 되면요, 대규모 채용이 되기 때문에 많은 자금을 투자를 받는데 이때는요 정말 큰, 아까 봤던 골드만삭스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도 큰 국민연금에서 자금이 들어와서 한다든지 이렇게 큰 금융기관이 투자를 해요. 그리고 바로 이때부터는 상장 기업이 많은 분들에게 이제 공개돼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상장을 하는 단계가 됩니다. 그 준비 단계가 되죠. 자, 그러다가 실제로 우리 회사를 눈여겨보던 어떤 대기업이 있는 거예요. 그 기업이 우리를 인수를 하겠다라고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장을 했어요. 상장을 하면은 많은 개인들도 투자하고 많은 분들이 투자하기 때문에 기존에 투자했던 분들 또 이제 주식을 이제는 팔 수 있겠죠. 예전에 투자했으면은 이익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엑시트한다. 주식을 이제 차익을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가 흔하게 투자자분들을 만나면은 어떤 단계예요? 물어봐요. 저희는 시드 단계예요. 저희는 시리즈 B 단계예요. 어떤 단계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투자자분들을 만나고 저희 회사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받았고 우리 회사는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요. 라고 하는 모든 활동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IR 활동이라고 부릅니다. IR은요, 인베스터, 투자자죠. 투자자와 relations, 관계를 갖게 되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초기 단계, 투자를 유치하는 단계부터 일련의 모든 과정을 IR 활동이라 부르고 거기서 제공되는 자료가 IR 자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창업자분들 만나면은 이 IR이라는 용어를 너무 많이 쓰는데 어떤 의미인지 모르거나 아니면은 초기에 투자 받는 걸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지 않죠. 사업은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에게 우리 회사가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이런 게 필요해요. 또 이런 거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계획입니다를 알려주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다 IR 활동에 포함된다. 가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는 우리 처음 시작하는 경우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대기업도 IR 활동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주식이 상장이 돼 있고 많은 분들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IR 활동을 하는 거는 이제 창업을 했으면은 여러 투자자들에게 활동을 내역을 보여주게 되고 우리에 투자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이 투자자들의 종류, 유형을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가 사업 초창기에는 엔젤 투자를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엔젤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가 아니라 개인분들이 많으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 지인도 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도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도 될 수 있고요. 우리를 믿어주고 이 사업에 대해서 확신을 그래도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어야 되죠. 부담을 드리면은 서로 부담이니까 확신을 드릴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매력이 있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게 기본이고요. 근데 이때 개인들이 투자할 수도 있지만은 전문적으로 이렇게 엔젤 투자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전문 개인 투자자분들인데 이분들이 근데 자금을 모집하려고 하니까 저분이 투자하면은 우리도 같이 투자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그 공개적으로 투자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엔젤 투자지만 공개적으로 받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을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부릅니다. 여러 명한테 십시일반으로 투자를 받는 거죠. 대신에 근데 이때는 여러 명한테 투자를 받았으면 엔젤 투자지만은 신경 쓸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러 명이 우리한테 계속 어떻게 되고 있어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잘 보고 판단을 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시제품이 나오면은 이제 시리즈 A로 간다고 했잖아요. A 단계에서는 창업 투자 회사, 이것을 벤처 캐피탈. 근데 이거를 약자로 많이 써요. 영어 알파벳 VC, 벤처 캐피탈의 이니셜에 따라서 VC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VC라고 하는 이 벤처 캐피탈 회사도요, 금융회사지만은 투자 그 전문 회사지만은 규모가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초기 기업에 우리가 시작 단계에서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지만은 도와주면서 투자하는 회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규모가 큰 벤처 캐피탈도 있어요. 대기업에서 삼성전자에서 하는 VC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사업이 고도화되고 커가면서 벤처 캐피탈한테 투자받는 것도 커질 거고요. 그러다가 금융회사, 우리가 아는 은행, 증권회사에서도 이제는 투자를 받고 공공기관, 국민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도 투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그래도 회사가 사업이 일정 단계까지는 올라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단계와 더불어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 주체들도 달라진다라는 것을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새로운 용어가 나와서 여러분들이 좀 복잡할 수 있지만은 쉽게 생각하면은 내가 사업을 하는데 어떤 단계를 거쳐서 또 그 단계에서 투자자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처음엔 누구부터 시작한다고요? 엔젤 투자자. 그러다가 벤처 캐피탈 중에서도 좀 소규모,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는 투자자분도 있어요. 투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도와주는 분들을 엑셀러레이터라고 부르거든요. 엑셀러레이터 분들한테 투자를 일부 받지만 계속 도움을 받는. 그러다 커지면은 이제 규모가 있는 회사들한테 투자를 받는 거죠. 근데 자꾸 투자를 받는다고 해서 투자를 그냥 해주는 건 아니겠죠? 그 투자자들은 이러한 업무 흐름을 갖고 투자를 하게 됩니다. 먼저 그 투자자들도요, 돈을 막 쌓아두고 자기 돈으로 투자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 투자자들도 정부에서 이번에 벤처기업 또는 창업하는 예를 들면 대학생이지만은 창업하는 분들에게 지원을 해줘. 아니면 농업 분야에 이번에 창업이 잘 돼야 될 것 같아. 그런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한테 지원해줘. 특정 산업 분야에 지원해줘. 라고 하는 그 정부 자금을 이 투자회사를 통해서 집행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금을 얻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목적에 맞게 회사들을 만나가지고 투자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발굴하는 단계가 있어요. 발굴하는 단계. 이거를 이 심사하는 분들이라고 불러서 이 심사역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심사역, 벤처 캐피탈에 근무하는 분들이에요. 심사역 분들이 딜 소싱을 하게 됩니다. 발굴을 하게 돼요. 그 발굴을 해서 괜찮아. 그러면 심사를 해야겠죠. 그 심사를 하고 평가를 할 때 이 회사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얼마나 투자해야 되는지, 이럴 때 저도 들어가서 업무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 회사의 가치가 얼마, 저는 이제 숫자적으로, 회계사다 보니까 숫자적으로 많이 보고, 또 변호사분들도 이 회사랑 투자할 때 이런 계약서가 필요해요 라고 해서 법률적으로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특허가 있어? 그러면 기술적으로도 괜찮은 특허인지도 보기도 해요. 그래야지 돈을 맡길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서로 간에 그러면 저희 회사는 이런 가치 정도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잘할 수 있습니다. 보니까 정말 괜찮아. 그러면 서로 간에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의 또 투자를 할지 조건을 협의하게 돼요. 투자 조건은 이것도 협상이에요. 협상하게 되고 계약을 하고 실제로 통장에 우리 회사 자금에 가져와서 우리가 사업에 쓸 수 있어야겠죠. 근데 벤처 캐피탈 투자자들은요, 말 그대로 벤처, 아주 모험 있는 창업자 초기 단계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사후 관리라는 거를 반드시 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주식회사를 설립하게 되면은 이사회
주식회사면 대표이사, 그리고 사업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이사가 있는데 그 이사회에 참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회사가 이런 방향대로 가는데 처음에 투자받은 목적과 다르게 돈을 쓰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제재를 당연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받고 이런 사후 관리가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투자자들도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나중에는 회수하는 전략을 세우게 돼요. 회사 일정 규모 커지면은 우리한테 투자받은 거가 이제 중요하지 않아. 매출도 많이 생기고 다른 투자자도 들어와. 그러면은 내 지분을 판매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회사가 M&A가 됐어. 어떤 회사가 인수한대. 그러면 자연스럽게 회사가 또 매각이 되니까 그때 자금을 회수한다든지. 예, 아까 이거를 영문 표현이지만 엑시트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이거는 숙명이에요. 투자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물어봐요. 그러면 나 얼만큼 언제 엑시트를 할 수 있을지 그 계획도 있으세요? 라는 것을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엔젤 투자자들은 그런 말을 잘 안 하죠. 왜냐면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들어왔으니까. 하지만은 금융기관들은 자기 돈으로 투자하는 것도 아니에요. 정부에서 펀드를 결성하거나 다른 데서 펀드를 결성해서 왔기 때문에 본인들도 이 목적에 맞게 쓰고 회수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방금 투자자분들이 딜 소싱, 우리가 어떤 사업이 좋은지 보고 그 다음에 심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이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은 우리 사업, 여러분이 창업하는 사업이 투자를 받겠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요소들이 내가 심사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우리 시험 볼 때도 그 시험 문제 어떤 거 나오는지 알고서는 준비를 하다 보면은 공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사업의 방향성을 이렇게 한번 가져가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훨씬 더 좋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창업을 한다라는 거는 많은 도전과 열정 이런 것도 중요한데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것만으로 모든 게 끝나지가 않더라고요. 실제로 이 돈이라는 거는 생각보다 무서울 수도 있잖아요. 투자했으면 처음에는 좋지만은 점점 회사가 잘못되거나 사업의 방향성이 달라지거나 그렇게 되면은 투자 자금을 즉시 회수하는 것도 조항에 넣기도 합니다. 이거를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투자를 받은 게 회사가 성공의 전제 조건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요, 사업을 하면서 투자를 안 받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만났던 창업자분은 200만 원으로 창업을 했어요. 예, 화장품을 만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블로그에도 올리고 남성분이셨는데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화장품에 대해서 블로그도 쓰고 화장하는 법도 뭐 올리고 이러면서 말 그대로 인플루언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돈 200만 원 갖고 정말 제품 몇 가지만 갖고 했는데도 초기에는 물론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회사가 잘 성장을 했어요. 근데 이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중국 시장에서도 여기 제품이 샘플을 갖고 갔더니 너무 히트를 친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매출액이 한 7년 만에 2천억 가까이 올라갔어요. 영업이익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서 한 900억 정도까지 기록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런 회사는 투자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투자를 받는다는 거는 내가 이 사업을 하는데 빨리 가려는 거예요. 천천히 내가 사업을 잘해서 가는데 그러면은 벌써 시간이 지나가지고 더 이상 이 기회를 놓칠 것 같아. 그럴 때는 투자를 받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우물에서 물을 팔 때도 물을 넣어야지 그 물이 나오거든요. 마중물이라고 부르는 게 마중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투자를 받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투자가 난 투자 받기 위해서 일을 해 라고 하면 안 돼요. 투자가 목적이 아니에요. 결과는 회사가 성장하고 여러분이 사업적으로 이 부분들이 많은 구성원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성공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단순히 투자 받는 거는 성공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 사업을 잘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투자를 받을 때는 투자자들이 이 보려고 하는 이 요소들을 잘 맞춰줘야 돼요. 그렇다면 어떤 시선으로 맞추냐 이거를 부담되게 난 투자 받을 때는 잘할 수 있습니다 했는데 투자 받고 나서 몰라라 하면 안 되고 지속적으로 이거를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정성적인 요인이 있고 하나는 정량적 요인이 있어요. 정성적이라는 거는 꼭 물론 이제 숫자로도 표현을 다 할 수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예, 서술을 한다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또 정량적인 거는 숫자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딱 떨어지게 이걸 분기마다 3개월 또는 뭐 한 달마다 보고하세요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받는 시점에도 보고요. 투자를 받고 이후에도 이거를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정성적인 요소들을 말씀해 드리려면 우리는 지금 창업을 했잖아요. 예, 경영자가 정말 중요하고 핵심 구성원들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어떤 분들하고 누구와 같이 하는지도 너무 중요한데요. 먼저 내가 이 사업을 하려고 해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사례에서는 화장품에 대한 이해도도 높은 분이고 화장품 회사에서도 근무한 경험도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화장품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심지어 초기에 성공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거꾸로 투자를 받으려고 안 해도 접근을 하죠. 내가 투자해주고 싶어. 왜냐하면 그 경영자가 여러 가지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업무를 하려고 하면은 내가 여기에 대한 이해도가 있고 경험. 근데 처음에 우리가 경험이 부족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대한 스터디가 정말 잘 돼 있다라고 하면은 투자자들에게 또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아는 게임 회사에 다녔던 분이 갑자기 건강식품에 대한 창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이분은 게임 회사에서 계속 근무했던 분이거든요. 밤새서 맨날 게임 개발하시고 한 분인데 왜 건강기능식품을 하냐? 이거 너무 뜬금없잖아요. 또 투자를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 이야기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 게 저희가 주변에서 하도 밤을 많이 새고 그때 많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몸이 정말 안 좋아진 거예요. 그 주변의 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가져지고 많은 논문도 보고 실제 사례도 보고 많은 건강기능식품도 뭐 복용해보고 하다 보니까 관심도가 높아지고 실제로 이것보다 너무 불편해 먹는 게 그래서 이거를 개선하기 위한 창업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 수 있어야 되고 그 스토리가 진실이 돼야겠죠. 여러 가지 투명성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핵심 인력이 아주 이런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저희 도와줍니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경영자와의 관계, 단순하게 이름만 올리냐 그게 아니고 정말 이 사업에 같이 할 수 있냐도 냉정하게 보게 돼요. 그리고 엔젤 투자를 받은 상태에서 또 다른 투자를 받을 때는 기존 주주가 누구인지도 중요합니다. 주주가 단순하게 정말 돈만 생각해가지고 나중에 회사 잘 되면은 난 이 회사를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런 분들을 데려오면 당연히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 회사에 지분을 준다라는 거는 그 사람의 평판까지도 봐야 돼요. 그리고 이 사업을 한다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게 투명하게 회사를 운영해야 됩니다. 자금 관계라든지 재무 정보 이런 부분들이 투명하게 오픈될 수 있는지, 그리고 결산이라고 하는 장부를 작성하는 것도 우리는 너무 바쁘다 보니까 밀어놨어요. 그러면은 이 회사가 기본을 안 지키는 거기 때문에 투자를 받을 수 없을 뿐더러 받고 나서도 그거에 대한 감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회계 투명성 많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러한 정성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하면은 정량적으로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과연 특허는 얼마나, 그리고 시장성은 어떻게, 그리고 기본적으로 또 가치에 대한 지표들이 여러분들 공부하시다 보면은 회사에 이제 현금은 얼마나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라든지, 그리고 투자자들이 투자했으면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매번 실적을 보는데 많이 보는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요소들을 매 분기별 자주 요청하면 월별로도 요청하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을 나는 숫자를 잘 맞춰가겠다라고 생각하고서 준비를 하시면 좋고, 이 내용을 투자 받을 때 반드시 요청을 하는 내용이니까 내가 투자를 받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준비를 탄탄하게, 그리고 이것을 단순하게 그냥 보여주고 끝나면 안 돼요.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IR 활동이라는 거는 어떻게든 관계, relations, 관계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피칭이라고 합니다. 피칭은요, 야구 좋아하시죠? 야구에서 보면은 투수를 피처라고 불러요. 던지는 거예요. 던지면은 그 캐처, 포수가 잘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공이 딴 데로 가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정확하게 스트라이크 할 수 있게 여러분이 핵심적인 내용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투자란 무엇인가, 근데 투자를 받으려고 해도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법인, 개인 차이점도 우리가 봤고요.
그 투자의 단계, 시점, 그리고 누가 투자하는지, 그리고 그들은 어떤 시선으로 보는지, 그리고 그 시선에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들이 용어가 좀 헷갈릴 수 있고 그리고 생소할 수도 있지만은 자꾸 보다 보면 금방 또 익숙해질 거예요. 여기까지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